자, 그러면은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해 온 이야기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목격담 1편. 나의 첫 번째 귀신 목격담. 요즘 새벽까지 일하다 보면 마음도 심란하고 작업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래서 문득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 싶어. 나는 종교는 없어. 신이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렵고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믿는 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직접 겪은 경험들 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경험론자지.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전부 100%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 야구부 상급생을 때리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선생님이 나를 많이 미워하셨어. 결국 내가 원해서 혼자 시골에 있는 빈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 그 집은 마을과도 좀 떨어져 있었고 도로도 없는 산 속에 있었어. 30년 전쯤 일이라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도 드물지가 않았고, 다행히 나는 겁이 없는 편이라 그런 환경도 크게 무섭진 않았지.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1년 가까이 같이 계셨어. 그 집 뒷마당엔 묘가 하나 있었는데 가족묘는 아닌 것 같았어. 뒷마당에 하나, 뒷산 올라가는 길 쪽에도 하나, 그렇게 있었는데 각각 3m, 20m쯤 떨어져 있었지. 나는 혼자 밥도 해먹고 학교도 걸어서 다니면서 그렇게 2년 정도 살았어.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동안 무연고라고 생각했던 뒷마당 묘에 어떤 어른 몇 분이 와서 벌초를 하고 제사 음식을 차리고 절도 하고 갔던 일이 있었어. 그날 밤 달빛이 아주 밝았거든. 그땐 가로등 같은 것도 없었는데 밝은 달빛 덕분에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길도 훤히 보였어. 그런데 그날따라 앞마당을 지나 화장실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서 그냥 뒷마당 풀밭에 쉬를 하려고 했지. 그런데 환한 달빛 아래 뒷마당 묘 앞에 하얀 한복을 입은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서는 제사 음식들을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 노인이 쓱 나를 뒤돌아보더니 씩 웃더라고.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려버렸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마을은 집이 몇 가구가 안 돼서 마을 사람들끼리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노인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 그 순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내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왔고 내가 걔를 한번 쓰다듬었는데 그 강아지가 묘 쪽을 탁 바라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 그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거지. 귀신인가? 라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밤이라 춥고 졸려서 일단 들어가서 잤어. 다음날 아침 그 일이 생각나서 뒷마당에 가봤는데 묘 앞에 음식들 있잖아, 제사상 음식들, 그게 어제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한 건 평소 식탐이 많은 우리 강아지가 그 음식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얘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집 뒤에서 신세 지는 양반이니 우리 아들 별탈 없이 잘 돌봐주시겠지 하시며 태연하게 넘기셨어. 그리고 진짜 며칠 뒤 친구들과 산에서 놀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우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 어머니 말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게 내가 처음으로 귀신 혹은 홀령이란 걸 본 경험이야. 두 번째, 계곡에서 만난 얼굴.
그 뒤로도 귀신을 몇 번 더 본 적이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 같은 해 여름이었어. 시골집 근처에 작은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 수심이 꽤 깊은 곳이 있어서 외지인들은 익사하는 사고가 좀 자주 나던 곳이었어. 그해 여름에도 외지인 한 분이 낚시를 하다가 거기서 익사를 하는 일이 있었지. 그 계곡은 나랑 친구들이 자주 수영하던 곳이었는데 외지 사람들은 물 깊이를 잘 몰라서 낚시나 수영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곤 하거든. 특히 그 웅덩이는 바닥이 항아리처럼 생기고 물색도 초록빛이라 깊이가 가늠이 어려운 데다가 이끼도 많아서 아주 미끄럽고 너무 위험한 곳이었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막 울고 계시고 아저씨들은 긴 대나무로 물을 막 휘저으면서 시신을 찾고 있었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신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나는 큰 물안경도 있었고 그곳 수영에 익숙하다는 그 자만심에 어른들 앞에서 그 물로 뛰어들었어. 친구도 내 옆에 있었으니까 더 용감하게 행동했지. 1m 정도만 내려가도 시야가 막 흐려졌고 물살이 약간 막 세고 회전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이 막 빙글빙글 돌 정도였어. 그때였어.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사각 팬티에 하얀색 러닝 셔츠를 입은 약간 통통한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겁이 나긴 했지만 그땐 그분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고 그냥 손을 뻗으면 될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갔지.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거야. 그 아저씨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을. 한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기억나는 건 촌스러운 웃돌이, 사방으로 퍼진 미역 같은 머리카락, 길게 벌어진 붉은 입, 하얗게 변한 얼굴, 그리고 웃는 표정이었어. 무섭게도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 나는 너무 놀라서 물속에서 막 소리를. 그 이후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차렸을 땐 물 밖이었고 어른들은 내가 시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했어. 아마도 내가 시신을 발견해서 끌어올린 셈이었지. 옆을 보니 돌아가신 분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물에 막 불어서 핏기 하나 없는 노란 발바닥이 아직도 눈에 선해. 유족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귀신을 봤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 이 일 이후 나는 다시는 낚시를 하러 간 적도 없고 피서철에도 깊은 계곡이나 저수지는 가지 않아. 심지어 한강도 무서워. 초록빛이 도는 깊은 물을 보면 아직도 그 얼굴이 떠올라. 세 번째, 창가에 떠있던 아줌마. 이건 내가 서울로 전학 와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 정확한 학년은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2학년? 3학년쯤이었을 거야. 가을쯤이었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지. 신호에 걸려 버스가 멈췄는데 나도 모르게 창밖을 봤어. 거기 2층 커피숍 창가에 얼굴이 하얗게 떡칠된 아줌마가 있었어. 입술은 두껍고 짙은 빨간색이었고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아줌마가 날 보면서 웃더라고. 이상한 건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순간 고등학교 때 물속에서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야. 너무 섬뜩해서 눈을 피했다가 불과 5초도 안 돼서 다시 그 자리를 딱 봤는데 그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커플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좀 이상했어. 그 아줌마는 창가에 팔을 괴고 앉아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커플은 유리창 너머로 어깨 정도밖에 안 보였어. 즉, 그 아줌마는 그 통유리 앞에 떠 있던 거야.
바닥에 앉은 게 아니라 둥둥 떠 있는 채로 말이지. 그 일 이후로 나는 그 길을 지나는 버스를 피해서 15분도 더 돌아가는 길로 학교를 다녔어. 그러다 보니 차츰 잊혀졌고 그땐 또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게 내가 겪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귀신 목격담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야, 물귀신. 맞습니다, 물귀신이죠. 갑자기 궁금한데 웃는 귀신이 무서울까? 우는 귀신이 무서울까요? 많은 괴담을 제가 말하면서 웃는 귀신이 더 무섭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귀신이랑 인간이랑 그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귀신들이 막 웃을 때 왜 웃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괴담을 듣다 보면. 근데 그 귀신들이 웃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앞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행이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불행을 겪을 걸 아니까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귀신이 더 무섭다. 그리고 춤추는 귀신, 그리고 모든 신체가 다 형성된 귀신. 보통 귀신 보면 다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귀신보다 다리가 다 완성돼 있는 귀신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와, 첫 번째 이 귀신, 그러니까 제사상, 그러니까 무연고였죠. 이름 없는 그 묘. 근데 따로 그거를 치우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달빛이 참 밝았던 날에 그 묘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제사 음식을 먹고 있었죠. 알고 봤더니 그게 귀신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묘 앞에 제사상을 봤는데 음식이 그대로 있었더래요. 분명히 어떤 할아버지가 막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그건 그 묘의 주인이었고, 이 집 뒤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이 주인공을 도와줬던 그런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해를 안 끼쳐서 다행이었던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두 번째는 물귀신, 수살귀. 그때 저번에 그 조명 감독님이 지인분이 제 방송을 보고 제 옆에 수살귀랑 동자귀가 있다고 말하셨죠. 그래서 정말 수살귀, 물귀신이 무서운데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수살귀에 대한 이야기였죠. 계곡 같은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수심이 얕아 보여도 사실은 깊을 수 있다는 거지. 거기다가 물이 녹색이다? 더 가늠하기가 힘든 건데 거기서 낚시나 수영을 하다가 우리가 물 밖에서는, 계곡물 밖에서는 물이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과학적으로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이게 수영 스킬이 없거나 부력이 없으면, 힘이 딸리면은 그대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연에서도 사각 팬티 입은 어떤 아저씨가 물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랬잖아. 계곡 한쪽은 물이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서 이게 회오리가 생긴 거야, 안에서. 소용돌이. 아저씨가 못 나온 거죠.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거, 아저씨의 발을 잡고 있던 어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와, 진짜 저도 그래서 물이 무서워졌어요. 난 계곡 안 갈 거야. 계곡 가도 그냥 밖에서 수박만 먹을 거야. 세 번째는 카페, 창가. 예를 들면 뭐 이제 고층, 2층, 3층, 4층에서 창문에서 턱을 개고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귀신들도 좀 외롭고 사람 구경하는 맛에 살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나를 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줌마 귀신은 그 창가에서 사람들을 보는 게 낙이었나 봐요. 그럴 바에 빨리 그냥 승천하지.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귀신 목격담이었습니다. 모비딩님, 그거 스크류 현상 때문이라고도 했어요. 계곡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거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강에서 물에 뛰어들어서 살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물에 빠졌는데 왜 죽는 거지?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냥 숨을 참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살자를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 거기서 그냥 뛰잖아요, 물속으로. 그러면은 강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둥 있죠? 기둥? 거기에 있는 물살은 입구가 좁아지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야. 그리고 안에서 소용돌이 같은 게 또 있대요. 소용돌이인지 하여튼. 그래서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죽는 거래. 액션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막 강에서 막 뛰잖아요. 그럼 못 나오는 거야, 웬만한 힘으로는. 물론 액션 배우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공이라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호기심에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안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귀신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소용돌이 때문에 문제고. 아무튼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해서 피서를 많이 갈 텐데 계곡 꼭 조심하십시다, 우리.
진짜로. 약속. 이어서 다음 이야기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목격담 2편. 고3 여름방학, 시골집에서 만난 할머니. 그 일이 있었던 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야. 아직도 그때 일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 당시엔 입시 준비를 하느라 실기시험도 중요했기 때문에 시골집에 혼자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보통 밤 12시에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랑 연습만 했던 그런 시기였지. 시골집에 내려간 지 한 5일쯤 되었을 무렵이었을 거야. 그날은 저녁 9시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더라고.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마당에 나가 막 바깥 공기 좀 마시고 산책이나 하려고 했어. 그런데 집 옆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인기척 같은 게 들렸어. 그날은 달도 안 뜨고 날이 흐려서 정말 깜깜했거든. 게다가 야생 동물들도 자주 나오는 지역이라 조심해야 됐지. 그래서 집 기둥에 걸어두었던 랜턴을 들고 그쪽으로 가서 불빛을 비춰봤어. 그런데 멀리 한 20m쯤 떨어진 곳에 하얀 물체가 보이더라고. 순간 랜턴을 위로 비추자 하얀 한복을 입은 무언가가 산 위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야. 놀라서 누구세요? 하고 소리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어. 얼핏 봤을 땐 전혀 귀신처럼 보이지 않았어.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하게 보였고 정말 평범한 어떤 할머니 같았지.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산길을 혼자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뭔가 알아듣기 어려운 목소리로 딸네 집에 간다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동네에서도 본 적이 없던 분이었고 상황도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일단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어. 아무리 여름이어도 산속의 밤은 꽤 쌀쌀하거든. 중간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이불도 덮어드린 다음에 할머니, 따님 모셔올 테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주무세요. 하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부랴부랴 랜턴을 들고 한 300m쯤 떨어진 이장 아저씨 댁으로 달려갔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장님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하루 정도 재워드리고 아침에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알아봐 달라고 했어. 그러자 이장님이 이것저것 여쭤보시다가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셔도 자식들 이름은 또렷이 기억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이장님이 들으시더니 혹시 어디 마을에 누구 아냐고 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알고 보니 집에서 산 아랫길로 한 30분쯤 떨어진 다른 마을에 사시던 분이셨어. 이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마을에 가서 그쪽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랫마을 아저씨가 아는 어떤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 그 후엔 이장님 댁으로 가서 전화로 가족분들을 수소문했고 결국 새벽 1시쯤 그 가족들이 차를 끌고 찾아오셨어. 아드님이랑 손자분이 같이 오셨는데 아마 손자분이 운전하신 것 같아. 정황을 들으니 이런 사연이 있었어. 할머니는 원래 아랫마을에 사셨는데 아드님이 가까운 도시로 이사하면서 모시고 함께 가셨대. 따님은 출가하셨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분 묘가 바로 내가 지내던 그 집 20m쯤 떨어진 그 무연고 그 묘였던 거야. 할머니는 생전에 막내딸을 특히 예뻐하셨대. 그런데 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마음의 상처가 크셨는지 치매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 딸을 찾아야 된다며 자주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날도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을 나가신 거였대.
아침에 나가셔서 내가 밤 9시에 발견을 했으니까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하루 종일 걸어오셨던 게 아닐까? 아니면 중간에 버스를 타셨다가 계속 헤매셨던 걸까?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셔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어.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 아드님과 손자분은 정말 효자였어. 연락받고 온 가족이 미친 듯이 할머니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 급하게 오시느라 사례로 담배 2보루를 사오셨는데 그건 이장님이랑 아랫동네 아저씨께 드렸고 나는 그냥 할머니를 조용히 배웅했지. 산소가 바로 옆이고 길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니까 새벽에 할머니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무연고 묘, 성묘를 가셨어. 나도 그 뒤를 따라갔고 부엌 찬장에서 술 한 병과 잔을 챙겨 들고 새벽 성묘를 함께 지켜봤어. 할머니는 계속 딸네 집은 언제 가? 딸은 어딨어? 딸네 집에 가자 라고 하시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 성묘를 마치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옷자락 안주머니에서 막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사탕 몇 알을 꺼내서 내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 처음엔 됐다고 사양했는데 할머니께서 내 살아 더 못 볼 낀데 니 쓰거라 라고 하시는 말에 그냥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들였어. 다음날 읍내에 가서 과일 몇 개랑 북어포, 정종 한 병을 사와서 낫을 들고 그 산소로 가서 벌초를 했어. 과일이랑 포를 놓고 술을 따르고 절을 드리면서 아줌마 할머니 건강하게 잘 도와드리세요 라고 말했지. 그리고 예전에 중학교 때 뒷마당 산소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홀령 아까 이야기했지. 거기도 가서 마찬가지로 벌초하고 음식을 놓고 절을 올렸어. 그때까지만 해도 무덤에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날 이후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 그날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내 마음이 편해졌고 공부도 연습도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 그리고 나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지. 겨울쯤이었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나오셨어. 그런데 처음 보는 어떤 아주머니랑 같이 계시더라고.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데이 잘 다녀오거라 라고 하시면서 쌀이랑 금 같은 거를 아주머니랑 함께 나한테 던져주셨어. 그리고 그 순간 꿈에서 깼어. 잠에서 깨고 나니까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그렇다 싶어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뒀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시험도 잘 보고 있었을 무렵 어머니가 시골에 다녀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 집 옆에 묘 있잖아. 거기 이장에 갔더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같이 모셨대. 이 말을 듣고 그때 내가 꿨던 꿈이 그런 거였구나 싶었지. 그 후로 2년쯤 지났을까? 정신없이 공부하고 살다가 여름방학 때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어머니랑 같이 시골집에 내려가게 되었어. 매일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잘 먹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밤 마당에 산책을 나갔다가 좀 떨어진 곳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본 거야. 놀라기도 전에 그냥 얼어붙은 듯이 하고 말문이 막혔지. 할머니 표정을 보는데 뭔가 화가 잔뜩 나 계신 것 같았어. 혼내려는 듯이 나를 노려보고 계시더라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한테 뛰어갔어. 어머니가 설거지 중이셨는데 내가 너무 다급해 보였는지 내 표정을 보시고 너 왜 그래? 라고 물으셨지. 그 순간 어머니 옆에 구석 어두운 틈에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에 그 까치독사라고 불리는 검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어. 엄마 바로 옆에. 바로 어머니를 밖으로 모셔내고 나는 쌀이 빗자루랑 작대기를 들고 뱀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어. 근데 그 뱀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막 머리를 쳐들고 씩씩 하면서 덤벼드는 거야. 너무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짝대기로 뱀을 때려 죽였고 산 쪽 풀밭에 버렸어. 다음날 어머니랑 읍내에 내려가서 백반이랑 담뱃가루를 사와서 집 주위에 잔뜩 뿌려뒀지. 그때까지만 해도 담뱃가루 이렇게 막 말아서 피는 시절이었거든. 쌀쌀해서 들어온 건진 모르겠지만 만약 어머니가 뱀한테 물리셨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거지. 우리 집은 산속 외진 곳이라 읍내 보건소에 가려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거든. 그 이후로는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본 적은 없어. 하지만 그 덕분에 시험도 잘 보고 어머니께 큰일 날 뻔한 상황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되게 소름 돋으면서도 좀 짠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에서 선행을 베풀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것 같아. 반대로 악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더 크게 돼서 돌아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꼭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선행을 하고 살면 나도 뿌듯하고 좋고 그걸 받는 사람도 좋고 긍정적인 그 상황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더 좋게 돌아오니까 우리 악행보다는 그냥 뿌듯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래서 유니세프 후원하고 있죠. 유니세프 팔찌죠. 로사님,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진짜 이거 좀 짠해가지고 이거 준비하면서 좀 훌쩍훌쩍했던 그런 사연입니다. 할머니가 정말 고마우셨나봐요. 그리고 무연고였던 그 묘를 딸의 무덤이었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할머니가 계속 집 밖을 나가시니까 딸의 묘를 찾아 그 묘를 이장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김에 같이 묻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는데도 그 느낌을 따라서 오셨나봐. 그 먼 거리를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딸을 찾으러 계속 그 구부정한 허리로 아랫마을에서 올라오셨던 거죠. 처음에는 이 할머니가 귀신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죠. 참 모성애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좀 잘 그 관리를 해서 할머니 근처로 이렇게 이장해 가지.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고 참. 어쨌든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할머니가 따님과 잘 계시고 있는 거겠죠. 꿈속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고맙다고 딸이랑 같이 쌀과 금을 던져줬죠.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쌀은 수명이고 금은 재산이래요. 아, 그래요? 몰랐는데. 꿈속에서의 의미가 쌀은 수명이고 금은 재산.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음식을 먹으면 아플 꿈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가볼까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도 이 사연의 주인공은 같습니다. 3편이에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목격담 3편. 지하 녹음실에서의 이상한 경험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해볼까 해. 원하던 대로 유학도 잘 다녀왔고 군대도 별탈 없이 다녀왔어. 한동안은 그런 이상한 일들을 전혀 겪지 않았지. 아니, 혹시 있었더라도 워낙 도시 생활이 복잡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을 거야. 가끔 군대 후임들한테 잠들기 전에 예전에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었고 반대로 전혀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지. 하지만 난 그냥 믿거나 말거나 듣고 시간 잘 보내라고 해준 이야기들이니까 가볍게 넘기곤 했어. 사실 나라고 해서 무속이나 괴담 같은 걸 믿는 편은 아니야. 나는 오직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만 믿는 스타일이거든. 암튼 이건 내가 20대 후반쯤에 겪었던 이야기야. 정확한 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그때 나는 거의 하루 대부분을 지하 녹음실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녹음실은 규모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고
지금은 없어졌고 일부 잔재만 남은 회사야. 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지. 특히 오디션 보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고 스케줄도 굉장히 빡빡했어. 보통은 녹음이 없는 날 늦은 저녁이나 새벽쯤이 돼야 조용해졌고 그제야 한두 명 정도만 있을 수 있었지.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녹음실에서 귀신 봤다고 하는 기사가 뜨잖아. 대부분은 앨범 홍보용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90%는 홍보고 나머지 10%는 진짜야. 그런데 그 10%가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 이제 내가 10여 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진짜 경험들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 남한테 들은 얘기 빼고 전부 내가 겪은 진짜 있었던 일만 얘기할 거야.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무작위로 순서가 바뀔진 몰라. 그때 난 20대 후반쯤이었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녹음실에 들어갔어. 부스 앞에 앉아서 메모되어 있는 일정표를 보고 있었는데 시창, 부스 안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야. 시창 너머로 20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그때는 콘솔이나 장비들이 다 꺼져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막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고 그냥 노래하는 모습만 보였어. 나는 위에서 누군가 연습을 하라고 내려보낸 줄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냥 난 내 일을 계속했어. 데뷔 전에 내려와서 연습을 하는 연습생들이 꽤 많았거든. 그렇게 일정도 살펴보고 장비들도 하나씩 전원을 켰어. 그런데 좀 있다가 콘솔을 보는데 그 마이크의 볼륨 그 피크가 전혀 올라가지가 않는 거야. 영 그 자체.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데도 아무 소리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였지. 이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장비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전부 점검했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창 앞에 가서 손을 흔들었어. 그랬더니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던 아이가 나를 보고 고개를 딱 들었어. 그래서 토크백, 녹음실과 부스 사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토크백으로 말을 하려고 헤드폰을 쓰라고 이제 신용을 했어. 노래 부르고 있는 너 헤드폰 써, 이런 신용. 근데 그걸 듣고 그냥 가만히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얘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싶어서 옆에 있던 헤드폰을 손에 들고 머리에 쓰는 동작까지 계속 보여줬는데도 가만히 나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답답해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옆문으로 가서 딱 문을 열고 부스 안으로 들어갔지. 근데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부스 안을 샅샅이 뒤져봤어. 피아노 옆도 보고 장비 뒤도 보고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야. 마침 선배가 녹음실에 들어왔길래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 그 선배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그걸 봤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대.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 인상착의가 비슷했거든.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 예를 들어 방음 부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같이 녹음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그 선배랑 또 다른 한 분과 함께 본 일이야. 그분은 나중에 이민을 가셨어. 그날도 회사에서 여가수 한 명을 내려보내서 연습 겸 가녹음을 하려고 부스로 들여보냈어. 부스 안에 들어가서 시창 밖을 정면으로 보고 서 있는 순간 선배가 갑자기 하면서 단발성으로 비명을 지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옆에 있던 다른 분도 하면서 같이 놀라더라고. 뭐야, 왜 하고 내가 시창 안을 딱 봤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돼. 그 여자 가수 몸에 여러 개의 손과 팔이 막 붙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 매달려 있다고 해야 되나? 정확히 말하자면
목 아래를 감싸는 팔도 있었고 허리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손도 있었고 심지어 배 위에 얹혀있는 손도 있었어. 어린아이의 팔처럼 작은 팔도 있었고 성인 손처럼 보이는 것도 막 있었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야. 너 저거 봤어? 네. 너도 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던 중이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 손들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이상한 거야. 토크백으로 저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나와서 대기해 주실래요? 하고 그 여가수를 위층으로 올려보냈어. 그리고 그게 뭐였는지 선배랑 한참 얘기를 하다가 혹시 그 시창 유리에 뭔가 결함이 있어서 우리 셋 다 그런 걸 본 거 아닐까? 하는 말이 나왔지. 그래서 막내인 내가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시창 앞에 서봤어. 선배가 이상 없네 나와 하길래 헤드폰을 걸어두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누가 내 귀에 콧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소름이 쫙 끼치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무서워서 얼른 뛰쳐나왔지.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고 결국 너무 무서워서 선배랑 나랑 둘 다 회사를 그만뒀어. 지금은 돌아가신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 사장이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이 녹음실에. 결국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몰랐어. 그 귀신이 뭐였는지 왜 생겼는지. 하지만 아까 말한 10%의 실제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기는 해. 내가 직접 겪은 일들이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편, 2편에 이어서 3편의 주인공인 같았는데 이분이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음악 쪽에서 일을 했었나 봐요. 녹음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진짜 녹음실에서 겪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가수들이 왠지 귀신을 본다고 그리고 봤다고 녹음 중에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한 거죠. 근데 그 90%는 정말 홍보고 10%는 진짜 있대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기본적으로 어둡고 습하고 시끄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녹음실이 완전 딱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몰려있고 진짜 그 손 막 타닥타닥 여가수한테 붙어있던 그게 너무 소름 끼친다. 더 소름 끼치는 거는 녹음실에 있던 그 시창 밖에 서 있었던 이 주인공과 선배 그리고 또 한 분 3명이 동시에 똑같은 걸 본 거야. 혼자만 봐도 무서운데 내가 본 거를 옆에서 다 같이 봤다는 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가수가 누구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실이나 노래방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 노래방 못 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노래방 좋아하시나요? 그쵸, 여럿이서 본 건 진짜라는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엇을 들려드릴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접. 말 그대로 귀신과 접하는 거야. 즉 귀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 상대는 대부분 이상형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남자한테는 여자 귀신으로, 여자한테는 남자 귀신으로. 나도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그 귀신이 사람마다 모습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성별에 따라 귀신도 맞춰서 나타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모습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야. 내 경우엔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어. 인기 아이돌의 얼굴, 여배우처럼 예쁜 얼굴, 내가 예전에 짝사랑했던 여자의 모습, 어디선가 본 적 없는 신비롭게 아름다운 얼굴. 정말이지 미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외모로. 그래서였을까? 처음 기접을 겪었을 땐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 느낌도 진짜 생생했고 나처럼 솔로한테는 나름 좋은 경험이라 느껴질 정도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피곤하고 쇠약해지는 게 느껴졌어. 뭔가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지. 막 알아보니까 귀접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더라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였어.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확 나는 거야. 그 이후로는 더는 귀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귀신이 찾아왔을 때 막 거절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오히려 거절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귀신이 더 과격하고 더 거칠게 날 범하려 들었고, 내가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귀신이 막 욕까지 하더라고. 씨발 너도 좋잖아!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면서 내게 말했어. 그때 나는 귀접을 하면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어. 그 이후부터였어. 그 귀신은 더 이상 나의 이상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살짝 다친 얼굴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깊어졌고 어느 순간엔 거의 몸이 막 찢긴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몰골로 나타났어. 찢어진 입으로 막 낄낄 웃으면서 나랑 귀접하려 드는데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공포를 몰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강제로 나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각종 퇴치법을 찾아보고 익힌 뒤에 잠을 청했어. 주기도문을 외운다던가 불경을 읊는다던가 무당이 써준 부적을 방에 막 붙여 놓는다던가 별짓을 다 했지. 근데 진짜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야.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귀신이 테이프 빨리 감기를 하듯 미친 듯한 속도로 먼저 외워버리면서 비명을 막 지르고, 불경을 외우면 더 해봐, 더 해봐 라면서 비명 섞인 신음까지 내고, 심지어 그 부적은 아침에 보니까 갈갈이 찢겨 있는 거야. 그때부터였을 거야. 자기를 거절하고 쫓아내려는 나를 이 귀신이 괘씸하게 여겼는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어. 그 흉측한 모습에 더해 내 몸을 손톱으로 막 핥히거나 하는 일이 생겼어. 더 무서운 건 그 상처가 진짜로 아침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는 일상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 공포심에 잠도 못 자고 사람도 못 만나고 완전히 무너졌지. 근데 어느 날이었어.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던 날이었어. 울고 불고 나서야 겨우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귀신은 날 찾아왔어. 그땐 그냥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렸거든.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 뭔가를 호통치는 목소리였는데 동시에 그 귀신의 비명이 들려왔어. 이 새끼는 내 거야. 날 좋아한다고 했다고. 그 이후 그 귀신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뭔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어.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 그 따뜻함, 그 목소리, 그건 바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였어. 그날 나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 잠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깊이 잤고 몸도 한결 편안해졌어. 그 후로도 그 귀신은 날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어김없이 호통을 치며 나를 안아주셨어. 나는 정말로 행복했어. 그리고 감사했어.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식을 지켜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어머니께 내 몸을 맡겼어.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그 귀신은 질리지도 않는지 날 찾아왔고 어머니는 늘 그랬듯 나를 보호해 주셨어. 몸이 나른하고 피곤했지만 이번엔 꿈에서라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지. 근데 나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릴 수밖에 없었어. 나를 껴안고 있는 건 어머니가 아니었어. 온몸이 찢겨나간 바로 그 귀신이었거든. 그리고 찢어진 입으로 말도 안 되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한테 말했어. 말했잖아. 넌 내 거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접이라는 거 저는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상형의 얼굴로 다가오니까 기분이 좋다가도 반항을 하면 얘 봐라 하면서 점점 폭력적이고 무서운 얼굴로 변해오면서 강제로 범함을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끔찍하고 막 살이 너덜너덜한 그런 찢겨진 몸으로 나랑 강제로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 내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매일 밤마다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머니 산소를 다녀와서 어머니가 한동안 지켜주신 거야. 그 귀신한테 호통치고 사연의 주인공을 감싸 안아주셨죠.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집착이 심하냐면 그렇게 호통을 치고 도망쳤다가 다시 찾아오고 계속 찾아온 거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랑 잘 맞았나?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속궁합이 잘 맞았나?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설마 이 사연의 주인공이 그걸 자랑하려고 쓴 건 아닐 거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와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몰아내고 이 사연의 주인공을 독차지했죠. 어떻게 보면 수살귀, 그러니까 물귀신보다 집착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귀접이라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뭐 좋아할 사람도 몇 없겠지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접이 생각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짜 끔찍하다. 강제로 범함을 당하면서 그 흉측한 몰골로 집착은 왜 이렇게 심해? 채널? 주파수가 잘 맞아서 소유욕이 생겼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귀신들의 주파수,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얜 내 거다, 딱 찜꽁한 거죠. 이 사연의 주인공은 심령적으로 정력이 셌던 걸까요? 참.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 계속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를 구하셨다. 대학교 2학년 새학기 시작 직전의 어느 날이었어.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 평소 자주 지나다니던 5호선 동대문 운동장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넓은 승강장에 나 혼자 서 있었어. 아무도 없었지. 잠시 후 열차가 들어왔고 나는 그 열차에 탔어. 근데 안에 사람이 빼곡하게 앉아 있는 거야. 자리가 하나도 없었고 이상하게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어.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서서 가고 있는데 시선을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 발밑에서 나를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계신 거야. 이상하게도 꿈속에 나는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 할머니 다리도 아프신데 왜 지하철 타셨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봉은사로 데리러 왔을 텐데. 봉은사는 코엑스 옆에 있는 절이야. 계속해서 근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열차 문이 열릴 때마다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키면서 나가라는 듯한 신호를 주셨어. 할머니 아직 집에 가려면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문이 열릴 때마다 계속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키시는 거야. 나가라고 하듯이. 그때였어. 갑자기 할머니 옆자리에 빈자리가 생긴 거야. 그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막 싱글생글 웃으면서 그 빈자리를 손으로 토닥토닥 치더라고. 마치 여기 앉아요 하는 것처럼. 나도 순간 앉을까 고민했지. 앉으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의 손목을 확 움켜쥐더니 팽개치듯이 뿌리쳐버렸어. 그리고는 이번엔 엄한 표정으로 손가락에 힘을 줘가며 출입문 쪽을 가리키셨어. 절대 앉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라 라는 듯이. 그 순간 싱글생글 웃던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험악하게 일그러지는 거야. 다행히도 그때 마침 내가 내릴 목적지에 도착했어. 나는 급히 말했지. 할머니 저 먼저 내릴게요. 집에 먼저 가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주머니의 험악한 시선을 피해서 도망치듯 내렸어. 열차는
깜깜한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막 떠났고 그 순간 꿈에서 깼어. 그 다음날 나는 학교에 갔어. 왜냐면 새학기 대청소가 있어서 선배들이 다 불러냈거든. 우리 과 학생회실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됐는데 나는 그 학생회실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 봤어. 그동안은 선배들만 쓰는 아지트 같은 작은 방이었거든. 거기엔 낡고 커다란 TV가 하나 있었어. 갑자기 이게 켜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TV 플러그를 들고 콘센트에 딱 꽂으려는 찰나, 야, 이 미친 새끼 멈춰! 그거 당장 내려놔! 복도를 지나가던 어떤 선배가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플러그 머리 바로 아래쪽에 피복이 다 벗겨져 있었어. 만약 내가 그대로 꽂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어. 진짜 감전될 뻔했지. 그때 꿈이 떠올랐어. 지하철 열차는 저승행 열차였던 거고 갑자기 생긴 그 빈자리는 내 자리였던 거야. 꿈에서 내가 유일하게 서 있었던 이유도 이제 와서 이해가 가더라.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지. 그 꿈 생각만 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져.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속에서 나와서 손자한테 경고를 해줬고, 그래서 이게 아다리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신기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승길, 배, 버스, 지하철, 거기에 많이 비유되는 것 같아. 꿈속에서 저승행 배, 저승행 열차. 이 사연의 주인공도 꿈속에서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는 그 탈 것을 지하철로 나타났나 봐요. 거기서 할머니가 구해주신 거죠. 빈자리에 앉았더라면 아마 저승길로 가지 않았을까. 와, 근데 그 옆자리가 나왔을 때 마치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툭툭 친 그 아주머니 너무 나빴다. 그냥 죽었으면 혼자 갈 것이지 왜 굳이 거기에 앉으라고.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부러웠던 걸까? 그랬던 걸까요? 죽어서까지. 하여튼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분명 좋은 곳엔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많다면. 지하철에서 그 빈자리가 났을 때 가방을 던지는 아주머니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있을지는 몰랐거든.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몰고 다니지만 가끔 주차가 힘든 곳에 갈 때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환승역에서 자리가 딱 났을 때 일단 던지고 보더라. 진짜 실제 하더라. 그게 아니었어도 저는 자리를 양보했을 텐데 말이죠. 너무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 것 같아. 좀 더 양보하고 여유 좀 내고 하면은 좀 더 윤택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앉으려고 쭈그리다가 어떤 아줌마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졌었어요. 그러니까 딱 자리가 나서 이렇게 앉으려고 했는데 이미 아줌마가 탁 와서 앉아있던 거지. 그래서 퉁 튕겨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실화였던 것 같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하철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남성분이 오래 기다리셨어, 내 앞에서. 그래서 나는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 이분이 앉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앉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 욕심.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안 했어도 아마 앞에 서 계신 남성분이 양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참 모양새가 빠지더라.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임산부들을 위한 그 좌석이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근데 그거는 뭐 비워둬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임신했어요. 그 임신 배지를 항상 달고 다닐 수도 없고 괜히 앉아있으면 비켜달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거기 아주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노약자석 있잖아요, 거기를 비워두고 임산부석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면은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면 돼요. 왜 임산부석에 앉으셔서 진짜 임산부들이 못 앉게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답답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좀 안타까워서 했던 말이고, 저는 그냥 웬만하면 거기 안 앉습니다. 이게 안 앉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화목한 삶을 살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양보도 많고 여유 있게 산다고 하면은 그런 임산부 좌석 그런 게 아예 애초에 안 생겼겠죠. 각박한 사회다.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삼촌 이야기. 우리 외가 쪽은 좀 뭐랄까, 안 보이는 존재들한테 진짜 극진한 집안이야. 1년에 3번씩 삼신할머니, 조상님, 산신령님 제사를 지낼 정도니까. 그 제사를 주도하신 분은 바로 외할머니셨고, 외할머니는 정말 전형적인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셔서 아들을 낳는 걸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거든. 첫째는 아들, 둘째 딸, 셋째도 딸, 넷째가 우리 엄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꼭 한 명 더 아들을 낳을 거야 하시고 낳으신 분이 바로 우리 작은 외삼촌이야. 이 말에서 느껴지지? 중간에 딸들이 셋이나 있는 걸 보면 작은 외삼촌은 첫째 외삼촌이랑 무려 18살 차이 나는 늦둥이였고, 외할머니한테는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였어. 딸들이야 굶겨도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막내 아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으셨어. 그렇게 자라신 작은 외삼촌은 좀 삐뚤어지셨어. 가출도 잦았고 외박도 많고, 심지어 한 번은 새우잡이 배에 팔려 가실 뻔한 걸 외할머니가 직접 찾아가서 구해오신 적도 있어. 그런 외삼촌이 25살, 내가 9살 때였어. 또다시 가출을 하셨거든. 근데 워낙 자주 있던 일이었고, 당시 집 분위기도 얘 또 나갔네 이 정도였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들 신경 안 썼어.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초조해 하시면서 악몽 얘기를 꺼내셨어. 꿈에 작은 외삼촌이 나왔는데, 누나, 나 돈은 있는데 집에 못 가고 있어 하면서 누나 엉엉 우시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외할머니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시고 실종 신고를 하셨어.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3개월 후 이름도 모르는 산 중턱에서 작은 외삼촌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 엄마 말로는 이미 부패가 다 끝나서 뼈 위에 육포처럼 근육만 듬성듬성 붙어 있었다고 하시더라. 삼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 건 입고 있던 옷, 담뱃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 그리고 5만원짜리 현금 1장. 엄마랑 삼촌이 형제들 사이에서 사이가 제일 좋으셨거든. 그래서 삼촌도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꿈에 찾아오셨던 것 같아. 사인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종적으로는 실족사로 처리됐대. 시신 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증거도 없고 수사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아직도 큰 외삼촌은 그 수사조차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엄청 마음 아파하셔. 작은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에도 외할머니는 도무지 삼촌을 잊지 못하셨어. 삼촌이 쓰던 방도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그대로 두셨어. 게다가 매년 지내던 제사가 삼신할매, 산신령, 조상님, 거기에 외삼촌 제사까지 늘어나게 됐지. 삼촌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던 날, 외할머니는 우리 승환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피자, 햄버거, 치킨 다 먹어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잔뜩 사오셨고, 삼촌이 가장 좋아하던 게임 CD를 제사상 앞에서 태우시면서 승환아, 우리 아들 그렇게 가버려서 엄마는 어쩌니? 그래도 네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줄게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대. 그때 나는 아직 어려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어른들이 막았고 같이 못 들어갔는데, 할머니랑 같이 사시던 외삼촌네 2 아들, 그러니까 내 사촌 오빠 둘은 제사에 같이 있었어.
제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어른들이 슬퍼하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전이랑 막걸리를 준비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 그 짧은 사이에 막걸리를 들고 돌아오신 외숙모가 본 광경은 자기 아들 둘이 제사상에 올려진 피자를 막 먹고 있는 모습이었대. 그 순간 외숙모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바로 먹고 있던 피자를 막 뺏어버렸는데, 문제는 둘째 오빠는 이미 다 먹은 상태였고 첫째는 손 씻고 먹으려 오려다가 외숙모한테 막혀서 못 먹게 되었던 거지. 그 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당시 12살이었던 둘째 사촌 오빠는 갑자기 눈앞이 점점 흐려진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특히 밤마다 문틈을 너무 무서워했는데 작은 외삼촌이 문틈으로 자꾸 날 쳐다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심한 두통에 시달려 병원도 가봤지만 이상 소견이 하나도 없었대. 외숙모는 설마 하면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그러다가 오빠가 15살이 됐을 때 엄마, 나 눈이 안 보여, 이런 이야기를 했대. 그제야 외숙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오빠 손을 이끌고 용한 무당집에 찾아가셨어. 당장 문을 열자마자 무당은 대체 뭘 건드린 거야? 애 몸에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붙었어? 하면서 화를 내셨고, 제사상 음식은 귀신이 다 먹고 가는 거라 사람이 손대면 귀신들의 화를 산다고 했대. 작은 외삼촌 혼자만이 아니라 그 제사상에 들러붙어있던 다른 귀신들까지 경노하게 됐다는 거지. 무당은 말하길 너무 오래 방치해서 굿을 하더라도 귀신이 꼬이는 건 막기 어렵다고 했대. 다행히도 굿을 3번 치르고 나서 사촌 오빠는 다시 눈이 보이게 됐어. 하지만 지금 25살이 된 지금까지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두통이 찾아와서 무당집에 다시 가야 되는 몸이 되어버렸어. 작은 외삼촌의 죽음 이후 우리 엄마는 정말 깊은 충격에 빠지셨어. 지금도 그 시기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덜덜 떨릴 정도야. 어느 날부터 엄마는 살이 쭉쭉 빠지고 술도 자주 드시기 시작했어. 아빠도 걱정돼서 물어보셨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시길 요즘 꿈에 자꾸 어떤 여자가 따라온다는 거야. 한쪽 다리가 없는 여자. 막 기어오면서도 엄청 생생하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인대.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면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오싹해진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혹시 제사를 지내고 뭔가 따라붙은 게 아닐까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한국에 가야겠다 라고 선언하신 거야. 당시에는 아빠 사업 때문에 우리 가족이 홍콩에 거주 중이었거든. 엄마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한국에 보내달라며 강하게 말씀하셨고, 아빠는 결국 비행기표를 구해서 엄마를 한국으로 보내셨어. 그리고 엄마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수척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어. 그제서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 할머니는 사촌 오빠가 삼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지켜보시고는 우리 승환이가 외로워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하신 거야. 할머니는 평소에도 서울에서 해운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다닐 정도로 불심이 깊으셨는데, 그 인연으로 어떤 여자 영가의 가족을 알게 되셨대. 그 여성분도 삼촌처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나이대도 삼촌이랑 비슷했어. 할머니는 양가 합의 아래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시기에 엄마는 삼촌 꿈을 또 꾸게 됐어. 아무 말도 없이 너무 서운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는 삼촌. 그걸 본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부랴부랴 친정에 찾아갔고, 그리고 삼촌 사진 옆에 놓인 여성분의 영정 사진을 보고 기절할 뻔하셨어. 왜냐면 꿈에서 엄마를 따라오던 그 한쪽 발 없는 여자,
그 여자 얼굴이 영정사진 속 여자와 똑같았기 때문이야. 엄마는 그 길로 곧장 할머니께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할머니도 그제야 크게 충격을 받으셨대. 상대 여성 영가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그 후 투병하다가 살자를 해버린 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들은 후 진심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셨대. 삼촌이 죽어서까지도 온전한 여성과 혼인하길 바랬던 마음이 되려 삼촌을 더 외롭게 만든 걸 알게 되신 거지. 그래서 할머니는 상대 여성 영가의 가족에게 두 사람을 위한 천도제를 꼭 지내달라고 요청하셨어. 그 후 엄마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셨고 한동안 삼촌 꿈은 꾸지 않으셨는데 천도제가 거의 끝나갈 쯤 엄마 꿈에 삼촌이 다시 나타나셨어. 붉은 포옷을 입은 삼촌, 그 뒤에는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고 그리고 삼촌이 누나는 괜찮아? 하고 조용히 묻더래. 그걸 마지막으로 삼촌은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어. 아마 이제 정말 좋은 곳에 가셨던 게 아닐까 싶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삼촌, 작은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할머니가 그 옛날 사상을 깊게 가지고 계셨던 할머니여서 아들이 최고, 딸은 우우 하는 그런 남존 여비의 그 구닥다리 사상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 막내 아들이 막 나갔던 거야. 삐뚤어진 거지. 그래서 맨날 사고치고 집 나가고 맨날 가출을 하니까 얘 또 나갔나 보다 했는데 한 달, 두 달, 뭐야? 실종 신고를 했는데 죽어서 발견되었던 거죠.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인데 정말 신기했던 게 이 금지 오겹 키우던 막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뭘 더 해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딱 생각난 게 같은 절에 다니던 또 다른 이제 부모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근데 그 자식은 여자였고 외삼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랑 나이대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에 그럼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자 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 막내 외삼촌이랑 가장 친했던 이 사연의 주인공 엄마의 꿈에 나타난 거야. 엄청 서운한 표정으로.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이제 영혼 결혼식을 시켜준 여자, 이 여자가 교통사고가 난 뒤에 한쪽 다리를 잃고, 그래 거기까진 좋아, 뭐 자기가 사고가 나오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 살자를 해버린 영혼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이랑 삼촌을 영혼 결혼식을 해줬으니까 삼촌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교통사고가 난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살자를 한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주었고 그 뒤에는 다행히 해피엔딩이었다. 천도제가 이제 영혼을 위하는 그런 의식이죠. 아무튼 삼촌이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두필님 제일 무서웠던 영화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저께지 영화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던 영화인데 6월 6일날 개봉한 영화 브링허 백이라는 영화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엄청 무섭더라. 근데 고어한 거, 그리고 막 그 쫄깃쫄깃한 거, 막 귀신 막 이런 것도 다 나와. 되게 잘 만들어진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고어하고 끔찍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끔찍하고 무섭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대박입니다. 영화 색감도 너무 좋고 사운드도 미쳤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오빠,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남주가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연기 미쳤고요. 보세요. 다 보고 나서 조금 찝찝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종합 선물 세트 맞습니다. 너무 끔찍하면서도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현님, 그 영화 내년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평가가 너무 좋아서 조기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쩐지 좋습니다. 그 영화 고어물도 잘 봅니다. 로사님 그럼 보세요. 정말 끔찍한데 끔찍하면서 아름다우면서 영화 색감이 너무 좋은데 심지어 연기까지 너무 잘해. 연기 왜 이렇게 잘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연기 못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세요. 좀 안타까운
결말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말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그냥 영화 끝나면 바로 나오시면 돼요. 각본을 사려고 여기저기서 엄청 치열했다고 합니다. 공감 갑니다. 제가 제작자여도 그 각본 사려고 진짜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박이 날 걸 알 것 같아요. 대박 날 거야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요일날, 원래 토요일날 하다가 일요일날 처음 켜봤는데 상황 때문에 오늘 그래도 처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와서 인사드렸고 또 무서운 이야기 진행해봤죠. 다음 방송에서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 플러스 더 준비해 오는 이야기 해서 더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126분. 오늘도 갱신했다 아닌가? 주말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일요일 밤까지 이렇게 곽두필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 공지를 올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응원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다음에 입 근육을 확 풀고 와가지고 무서운 이야기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곽두필이었습니다. 잘 자요. 감사합니다.